네, 지금부터는 벨라루스라는 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에 붙어있는 독재국가 얘기인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벨라루스라는 독재국가에게 자기네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달 전에 계획을 냈는데 이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자, 루카셴코라고 불리는 벨라루스의 대통령, 앞으로 국제뉴스에서 자주 보시게 될 인물입니다. 과연 전술핵 배치, 러시아 무기를 자기 나라에 배치하는 것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어제 영상 보겠습니다. Хранение и прочее. Мы все это сделали, поэтому началось перемещение ядерных боеприпасов. Уже началось. Уже началось. Оно уже в Беларуси. Возможно, я приеду, посмотрю.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지구촌은 핵무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확산하지 말고 가급적 줄이자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반대의 결정을 지난 몇 달 사이 내렸고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정은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뭘 하겠다는 거죠? 러시아가 자국의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옮겨서 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위한 문서에 이미 서명을 했는데요. 네. 이미 이 두 나라가 3월에 이 내용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 시설도 벨라루스에 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벨라루스 군부대가 실제로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전술 핵무기 운용 훈련, 그러니까 그 전술 핵무기를 실어서 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운용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하는 것은 지금 소련 붕괴로 핵무기 이전을 완료했던 1996년 이후 27년 만이 됩니다. 네.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벨라루스 인접국으로 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국가 턱 밑에 핵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건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나토 회원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토를 상대로 핵 위협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러시아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형제국이고 동생 나라 같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리투아니아라는 작은 나라, 옛 소련의 일부를 좀 지도에 표시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다음 달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날아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확한 종류나 규모, 어떤 것들을 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이미 핵탄두 보유 규모가 한 4,500기, 그리고 이제 해체 앞둔 것까지 하면 거의 6,000기에 가까운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또다시 핵 위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주변국들한테 굉장한 심리적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 굉장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소련 시대에는 백러시아라고 불렀던 나라인 거죠. 그렇죠. 원래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 이름의 어원 자체가 네. 고대 동슬라버 벨라야 루스라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러시아라는 뜻이고요. 네네. 이 국민들의 95%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또 80%를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와 굉장히 관계가 긴밀하고 네. 그리고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에 소속해 있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90년도 지나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러시아와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영토의 한 2배 정도, 인구 한 1,000만 명 이 정도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네. 우크라이나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저기에다 핵을 갖다 놓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야말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럴 네. 수 있는 전술적인 그런 전략적인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뭐 나토나 여러 나라를 포함해서 상당히 유럽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은 의원, 그러면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러시아의 이런 정책, 핵무기를 나라 밖으로 더 확산시키겠다는 이런 선택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놓여 있는 상태로 네. 다른 국제사회의 비확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똑같은 위협이 되는 것이고 핵무기의 공포 이런 것을 이제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비살상 무기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에 군사 무기를 지원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도 지금
지금 정부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왜 그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그 감청 문건 네. 유출로 이제 공개가 돼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더 이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의 우회 지원하는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자국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무기고가 비게 되면 어쨌든 한국이 이제 채워주는 형식을 이제 취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그 온갖 무기, 뭐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라든지 미국 F-16 전투기 보낸다 그러고 뭐 제블린, 하이마스, 뭐 패트리어 지금 첨단 무기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핵무기까지 거의 활용 점정으로 얹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작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실은 두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단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의 그런 진영의 대결 같은 양상인데 거기에 핵무기란 요소가 추가됐다는 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핵무기도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푸틴의 몇 달 전 얘기였는데 현실은 당연히 안 돼야 될 일이고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러시아를 상대로 한 그 진영에 포함된 우리의 대한민국의 선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